제6절 경비업보를 보겠습니다. 경비업의 종류는 시호, 신기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시호는 장시호입니다. 그 최순실의 조카가 장시호였죠. 시호가 신기하고 좀 특별했죠. 시설경비는 어떤 경비 대상에서 경비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상주를 하면서 그 시설을 경비하는 것이죠. 호송 경비는 운반 중의 현금, 고가품에 대한 물건에 대한 호송 경비입니다. 신변 보호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기계 경비는 기계로 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관제 시설을 설치해두고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어떤 장치에서 송신되는 그 신호를 수신해서 경비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제 시설은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특수경비는 공항 등 여기는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항공기 포함해서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를 하는 것이죠. 허가는 법인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도청장이 허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규나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할 때, 그러니까 신규나 변경이 있을 때만 허가를 받는 것이죠. 유효기간은 5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비를 하면은 보통 경비 옷을 입죠. 경비 옷, 이렇게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허가사항이 있고 또 신고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이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은 신규, 경비 업무 변경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고사항을 보겠습니다. 시도청장에 신고해야 되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신규가 아닌 폐업이나 휴업은 신고사항이죠. 법인 명칭, 대표적 임원 변경 시, 법인 주사무소,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할 때, 여기서는 출장소를 신설하는 것이죠. 그 업무 자체를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조금 특이하죠. 다른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는 별도로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 특수경비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담리는 현장이 있는데요. 이 현장에는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서 행안부령에 따라서 경비원을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행안부령이 나오네요.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을 배치할 때는 그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3개월 전까지 직접 그 경비원을 고용했다면 몰라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경비업자도 먹고 삽니다. 여기서 규정이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할 때죠.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한 경우에는 자기 경비원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집단민원 현장이 어떤 것이냐,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집회 시위 장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회 시위는 우리 경찰관이 관리를 하게 되겠죠.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한 민원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장소, 이런 경우는 참 우리 일선에서 자주 있죠. 주주총회와 관련한 다툼이 있는 장소, 부동산, 동산 소유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로 다툼이 있는 장소. 보통 민사적으로 그 유치권 행사할 때 이런 경우가 많죠. 건축업주가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어줬는데 건물을 분양했을 때 그때 그 건축비를 받기로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되거나 해서 그 공사 대금을 빨리 안 주면 건축업자는 보통 그 건물을 유치권의 행사를 해버립니다. 그 건물을 점유를 해버리는 것이죠. 돈 줄 때까지. 이런 경우가 일선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전부 어떤 쟁의가 있거나 다툼이 있는 장소인데 여기서는 단순한 행사장에 불과한 것이죠. 일종의 혼잡 경비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00명 이상이 나옵니다.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이 아래 참고 표시 보면은 공연장 외에 1000명 이상 운집이 예상되면은 그 운영자는 공연 14일 전까지 재대처 계획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신고사항 변경이 있으면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경비 파트에 가면은 시행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14와 7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공연장 외에서 1000명입니다. 집단민원 현장은 100명 이상이죠.
그리고 행정 대집행을 하는 장소, 이런 장소들이 집단 미는 현장이 되고, 이런 곳에 경비원을 파견하려면은 반드시 경비 지도사를 선임해서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원을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자, 생활질서 업무를 보겠습니다. 풍속요금에 규제하는 법률. 풍속요금의 범위를 보면은 식품유생법에 의해서 단란주점, 유형주점, 그리고 음악산업진흥법이죠. 보통 줄여서 음산법이라고 부릅니다. 음산한법, 노래방이 되겠죠. 또 체육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서 무도학원, 공중유생법에 의해서 숙박, 목장업, 영업, 명업은 아니죠. 영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이 좀 태폐 입을 수도 있고 해서 이 풍속영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비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 게임산업진흥법은 또 계산법이라고 부르죠. 게임 제공업,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령에 보면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유해업소는 뒤에 그 청소년 보호법에 나오는데 여기도 상당히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 종류들은 나중에 별도로 암기를 해야 되고요. 우선 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문자만 따보면 음주, 가무, 즐기는 수기목, 비계유 이렇게 됩니다. 음주, 가무가 되죠. 수기목, 비계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주, 가무를 즐기면은 술만 먹는 게 아니고 안주도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목에 비계가 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풍속영업이 아닌 것이 있는데 티켓다방은 기본적으로 휴게 음식점이죠. 영업 자체는 단순하게 그 차나 커피를 파는 것이죠. 밖으로 배달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에 사행행위 영업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는 이 사행행위 영업에 대해서는 풍속영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음식점에서 도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여기서 규제가 되는 사행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보면은 음란물을 배포한다든지 성매매나 음란행위 알선 제공 금지, 도박 등 기타 사행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성 도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무허가 영업자도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허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이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제외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형주점 허가를 받고 실제는 노래 연습장으로 영업을 했다면은 유형주점업의 준수사항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원래 그 유형주점 허가를 받았어요. 이 유형주점 허가를 받게 되면 세금도 많이 내게 되죠. 시설도 더 갖춰야 되고. 하지만 영업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실제는 노래 연습장으로 영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서로 다른데 이 유형주점업의 준수사항을 따를 필요는 없고 실제로 영업한 노래 연습장 영업 준수사항을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보통 판례는 실제로 그 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많이 하죠. 노래 연습장의 준수사항만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은 09시에서 22시, 밤 10시까지만 청소년실에서만 출입이 가능하죠. 보호자가 동반하면 예외가 되고 주립 판매 제공이 금지되고 접대부 남녀 불문합니다. 고용 알선 호객 행위가 금지됩니다. 통보를 보면 허가관청은 주로 구청이나 시청이 되겠죠.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고 또 경찰서장은 위반한 사실을 단속을 했다면 허가관청에 알리고 과세 필요한 자료도 있으면 국세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해서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검사를 할 수 있죠. 판례를 보겠습니다. 여정벌이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접대하는 것은 음란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고 나이트클럽 무용수가 겉옷을 모두 벗고 성행위와 유사한 동작을 연출하거나 모조 성기를 수차례 노출한 경우는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모텔에서 음란한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또는 파일, 재생 장치로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경우도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식품유생법에 있는 식품적객업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휴게, 일반, 단란, 유형,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휴게는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음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란주점은 노래할 수 있고 유형주점은 유형종사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경찰이 주로 이제 관심을 두는 업소가 되고, 위탁 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도 있습니다. 호프나 소주방, 카페 같은 것은 일반 음식점에 분류가 되죠. 이 세 개 업소는 보통 같이 잘 나오기 때문에 호, 소, 카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판례사항을 보겠습니다. 유형 접객원은 유형을 돋워주고 보수를 받는 분여자로서 일시적으로 손님과 합석한 일반 여종업은 바텐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음식점에 가서 어떤 경우는 그 종업원에게 소주 한잔 하시라고 줄 수가 있죠. 그렇게 여종업원이 소주를 한 잔 받아 먹는다고 하더라도 유형 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놀러 오거나 손님으로 왔다가 합석해서 술을 마신 분여자, 당연히 아니겠죠. 다방 종업원이 티켓거를 불러서 손님을 접대하게 하거나 손님이 직접 티켓거를 불러서 티켓비를 지급한 사정을 업소 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유형 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렇게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아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선교나 유사선교가 되겠습니다. 자, 구강, 학문, 그 외에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죠. 성매매, 알선 등을 보면 성매매를 알선, 강요, 권유, 유인, 알강, 권유가 되죠.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것도 알선 등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만 따면 알강, 권유, 장자, 토건이 되겠습니다. 장자, 토건 이러니까 토목회사의 이름 같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죠. 혹은 업무, 고용관계, 그 밖에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의해서 마약 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 청소년, 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사람,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매매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죠. 이러한 성매매 피해자와 그 피해자를 관리하는 포주라고 부르죠. 포주와의 어떤 채권이 있다면 이것은 무효로 합니다.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이렇게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강제 퇴거 명령이나 보호 집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 자수, 감면, 신고하거나 자수한 사람은 형을 감면할 수 있고요. 판례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난 다음에 손님이 성결을 하지 않았더라도 알선 행위로는 처벌할 수 있겠죠. 또 알선하고 건물을 제공했다면 이것은 포괄 일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알선한 것과 건물을 제공한 것, 이 두 범죄는 포괄해서 일자로 다룰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라든가 그렇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성매매 피해 3당 소장에게 성매매 신고 의무는 규정되어 있죠. 하지만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처벌을 한다면은 이 피해 상담 소장은 엄청나게 자주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게임사는 진행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게임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 청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보통 PC방이죠. 인계, 일반 게임은 일계, 복합 유통 게임은 복계, 이렇게 좀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길었어요. 이 복계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게임업들을 서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인데 청계와 인계만 묶어서 복계를 할 수도 있고 또 인계와 일계를 묶어서 복계를 할 수도 있죠. 청계부터 보면 전체 이용과 게임물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경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경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청계가 됩니다. 왕구류, 문구류 등을 제공해야 되고 현금이나 상품권은 안 되겠습니다. 일계를 보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도 제공이 가능하죠.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게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법상 청소년 출입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복계도 청소년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을 보면 게임을 이용한 도박이나 사형행위를 금지하고 신고하면 신고포상금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품 등을 제공해서 사행성 조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청계에서는 경품을 왕구나 문구류로 줄 수가 있죠. 음란물 사행성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청소년 출입시간이 9시에서 밤 10시가 되겠습니다.
아까 음산법에서 그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는 청소년 출입 시간하고 같죠. 이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포, 도금, 화약류 등 단속을 보겠습니다. 총포는 뭐 권총, 서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약 총포, 공기총, 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총포신, 기관부 등 그 부품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도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15cm 이상인데 15cm 미만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도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출 라이프는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것입니다. 재크나이프는 6cm 이상이면은 도금이 들어갑니다. 비출 라이프는 이게 자동으로 펴지는 것이죠. 5.5cm 이상이 돼야 되고 아무래도 재크나이프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보고 0.5cm 낮췄습니다. 5.5cm. 암기를 하면 비 오면 4와 45가 되는 것이죠. 제6볶음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6cm 이상의 칼날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금도 도금에 들어가겠습니다. 화약류에는 화약, 폭약, 화공품이 되는 것이죠. 기타에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사기는 뭐 철탄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죠. 종류가 총포형 분사기, 막대형, 만년필형, 기타 휴대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전자충격기는 총포형, 막대형, 기타 휴대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만년필형에는 없네요. 석궁은 일반형, 도로래형, 권총형 석궁으로 분류가 됩니다. 허가권자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잘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제조, 수출입, 판매, 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재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포, 도금, 화약류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는 것이죠. 제조, 수출은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경찰청장이 하고 도금은 시도청장, 화약류는 경찰청장 이렇게 구분이 되고 판매는 모두 시도청장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소지입니다. 소지는 대체로 경찰서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두 문자를 따놨죠. 도산공 가엾구마. 도산했으니까 가엾겠죠. 이러한 도산공 가엾구마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도청장이 소지 허가를 줍니다. 보통 도산공 가엾구마를 제외하면 의사기소권만 남거든요. 의획총, 사격총, 기관총, 소총, 권총이 되겠습니다. 보통 뭐 의사기소권 이것만 암기를 하기도 하는데 법 조문상에 보면은 이렇게 도산공 가엾구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를 통해서 암기를 하고요. 화약류는 사용은 사용 장소의 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운반을 할 때는 출발 1시간 전까지 발송지 관할서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폐기를 할 때는 폐기장소 관할서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좋습니다. 시험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결격 사유를 보겠습니다. 제조와 소지가 좀 구분이 되죠. 둘 다 20세 미만자는 제조나 소지를 할 수가 없고 전과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조금 다른데 금고 이상 실형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 집행유예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인 제조를 할 수가 없고 소지는 금고 이상 실형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여기서는 이제 5년이고 여기서는 3년이죠. 소지에 대한 그 결격 사유 조건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총포 등을 만드는 사람, 제조하는 사람이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소지인 경우에는 이 총포도금 화약법으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 3년 미경과자, 벌금 5년 미경과자도 안됩니다. 이 전과사항을 서로 섞어놓고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렵게 나오면은 이 내용을 아두스로 그대로 암기를 합니다. 집 하나 실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지는 오실 때 총 집세 벌어 오소 이렇게 됩니다. 총 들고 나가서 올 때 총 집세 좀 벌어 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기타 심신상실 또 약물 중독 등 이 경우에도 이제 3년인데 여기서는 5년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여기서는 소지는 5년이 많죠. 원래 소지란 말이 그 5번째 손가락이죠. 음지, 금지, 중지, 약지, 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가 좀 많습니다. 기타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취급 금지는 18세 미만자는 취급을 할 수가 없는데 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격 선수 등은 제외됩니다.
신고 의무가 있죠. 총포 도급류를 주우면은 습득을 하게 되면은 24시간 내에 경찰 관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포라는 말이 나오니까 포하면 4를 의미하죠. 48시간이 아닙니다. 총포 두 번째 글자에서 4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24를 연상을 하고 비슷한 규정으로 그 경비에 보면은 행사당에 자체 경비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 행사 24시간 전에 48시간이 아니죠. 이때 시도청자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에 있죠. 이때도 행사 24시간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행사가 나오죠. 그래서 24 할 때 두 번째 자리에 4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8시간하고 헷갈리지 않게 되죠. 완성 허가가 있습니다. 제조업자, 판매업자, 화약류 저장소 설치자는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완성했다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부득이한 경우는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제조 방법 유포 금지인데 총포 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다. 설인 3년이니까 3종 경계가 되겠습니다. 원래 그 철인 3종 경계가 있죠. 그것을 좀 변형 짓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을 보겠습니다. 형법과의 관계는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의 보충법이죠. 형법이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형법의 특별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형법의 특별법이라면 형법이 우선해서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형법이 이 경범죄처벌법에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 처벌도 훨씬 더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사나 방조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을 하는데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죠. 이게 참 헷갈리고 암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서를 만들어 봤는데 경범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남자 이름이죠. 경범이는 손이 이쁘지 않습니다. 미수, 아름다운 손이 아닙니다. 미수 없다.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려와 가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것이 면제하는 것이죠. 뭘 감면한다든지 감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면제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려와 가료를 함께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경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뭐 10만원, 20만원 또 최고 60만원까지 있는데 그게 특별히 가중을 한다든지 또 미수범으로 처벌해서 또 깎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아예 교사나 방조처럼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면제를 한다든지 뭐 구려나 가루와 함께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처벌되는 것이죠. 여기서 함께 봐야 될 것이 과태료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도 물릴 수가 있잖아요. 금액이 큰 것도 많기 때문에 감면해서 좀 깎아주기도 하는 것이죠. 범칙 행위는 3조 1항, 2항 그리고 여기 3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항은 10만원 이하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2항은 20만원 이하, 3항이 60만원 이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을 물어보는 문제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0만원 이하 벌구과죠. 대부분이 10만원 이하 벌구과입니다. 20만원 이하짜리가 방광 표출되는 것이죠. 업무방해, 거짓광고, 암표매매, 출판물 부당게재. 이러한 경우는 그 형소법에 의해서 주거가 부정한 경우에 한해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죠. 여기 아도스에 방광 표출, 주신 체포라고 되어 있는데 방광 표출은 20만원짜리고 주신은 아래 사망에 있는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관공서 주치 소란 그리고 거짓 신고 이렇게 해서 주신이 됩니다. 이렇게 방광 표출 주신 이 6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10만원 이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주신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과이기 때문에 형사법에 의해서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거가 일정하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도서가 방광 표출, 주신 체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신은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술을 많이 먹으면 그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그래서 노상방뇨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방광이 표출되는 것은 아니죠. 방광이 있는 부위가 표출이 되죠. 그렇게 노상방뇨를 하는 출신이 있다면은 바로 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60만 원 이하짜리를 보면은 이것은 범칙 행위의 대상이 아니죠. 범칙 행위라는 것은 이 법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가에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시인에 대해서는 범칙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스티커를 발부할 수는 없고 형사 입건하거나 즉결 심판이 가능하겠죠. 형사법에 보면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가에 해당하는 현행범위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데 한해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단순 음주 소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공서 주치 소란인데 단순 음주 소란은 1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거짓 신고는 60만 원이지만은 단순한 장난전화 이것은 10만 원 이하 벌금가가 됩니다. 보기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범칙금 납부 절차를 보면 1차 납부 기간은 10일을 주죠. 1차는 10일, 그때까지 안 내면 2차는 20일, 20% 추가가 됩니다. 여기 보면 1, 1 이렇게 2, 2, 2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이것도 이번 시험에 나왔었고요. 만약에 이 2차 기일 안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적심 청구 절차로 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범칙금의 50% 가산금을 적심을 청구하기 전에 미리 내버리면 적심 청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심 청구를 했다면은 그것을 바로 취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50%가 가산되기 때문에 적심 전에만 50시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천재지변이 있어서 납부를 못했다면은 그 천재지변이 끝난 사후 5일 내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후가 나오죠. 사 다음은 5입니다. 바로 5일 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5를 기억할 수 있겠죠. 사실 5일 내에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천재지변이 나서 정말 정신이 없는데 끝나고 5일 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는 가능한데 분할은 안 되죠.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라서 그렇죠.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다시 벌받지 않게 됩니다. 경범죄 종류에 대해서 법률 규정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통고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밑에 표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은 범칙자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고 처분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상습범, 피해자가 있는 경우, 또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질상 통고 처분보다는 구류 처분을 해야겠다. 그런 사람한테는 통고 처분하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을 범칙자 제외자라고 하고, 범칙자에는 해당하지만은 주거나 신원이 부정하고 또 통고 처분서 수령을 거부하고 기타 여러 가지 곤란한 그런 사람에게는 통고 처분 제외자가 됩니다. 이 말이 좀 비슷한데, 이 경우는 애초에 범칙자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범칙자에는 해당되지만은 통고 처분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적심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통고 처분이 나오는 것이 도로교통법에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범칙자 제외자는 범칙 행위로 교통사고 발생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이 사고 처리하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 통고처분 제외자는 주소 설명 부정자, 통고처분 수령 거부자, 도주 우려 있는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따게 되면 상피 18세니까 8구가 됩니다. 주부난, 사면 주부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부들이 그 주부 도박을 한 겁니다. 쌍피를 팔고 그렇게 주부 도박을 하다가 단속을 당해서 주부난이 난 것입니다. 이후에 사면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쌍피를 팔면서 주부 도박을 하고 있죠. 나중에 사면 주부도 사면을 받았습니다. 직결심판 절차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죠. 위에 경범죄 처벌법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고, 이 적결법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는 선고형 기준이 되겠습니다. 경범은 법정형 기준이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금액이 2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은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이 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실제 벌금형은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 행위가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실제 판사가 벌금을 선고를 할 때는 20만 원 이하 정도로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경찰에서 미리 적결로 이렇게 청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경찰에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보고 20만 원 이하로 선고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정식재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서장은 지체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됩니다. 검찰에 사건을 보내주면은 검사가 이제 정식으로 기소를 하게 되겠죠. 적결 심판은 청구와 동시에 증거물도 함께 제출을 하기 때문에 뭐 형소법에서 나옵니다만은 공소장 1번조에 예외가 되죠. 개정은 경찰 관서 외에 공개법정에서 하고 정식재판 청구는 다 이렇게 7하고 관계가 됩니다. 피고는 7일 내에 서장에게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서장도 마찬가지로 7일 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재판 청구를 받게 되면 판사는 7일 내에 관련 사건을 서장에게 주고 서장은 이것을 검사에게 송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모두 7과 관계되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한다는 것은 정식재판 받으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정식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7이 나오니까 7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유치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판사가 구리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구려 선고하자마자 바로 유치장에 넣어야 되니까 그때는 유치명령을 내립니다. 유치명령은 5일 내에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5가 나오죠. 유치원 명령으로 생각을 하면은 유치원에 가는 나이는 만 5세 이하거든요. 유치원 명령으로 생각을 해서 5일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법을 보겠습니다. 유실물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말하죠. 버린 물건이라든지 혹은 도난당한 물건은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고요. 유실물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유실물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죠.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물건은 주운 사람,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습득자가 그 물건이 뭐 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3개월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 소유권은 다시 국고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6하고 3이 중요하죠. 소유권은 6개월 후니까 소유권, 그리고 3개월 내에 안 찾아가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니까 삼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삼실. 여기 준유실물이라고 했습니다. 착오로 남의 물건을 점유한다든지 혹은 뭐 타인이 놓고 간 물건 그리고 잃어버린 가축 등이 준유실물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유기동물이죠. 유기동물은 그 주인이 동물을 버리는 것인데 이 경우는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이 놓고 간 물건에 습득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실수로 다른 사람 물건을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특히 그 비 오는 날 식당에 우산 같은 거 뒀을 때 착오로 다른 사람 우산을 가져가거나 뭐 다른 사람이 제 우산을 가져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착오로 가져간 물건을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보상금을 줄 수는 없겠죠. 매장물은 유실물법을 준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상금에 관해서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주운 날부터 7일 내에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나왔지만 총포 토금류를 습득하게 되면 24시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여기서는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처벌 조항은 없지만은 7일 내에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은 보상금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5에서 20%를 주게 되는데 습득일로부터 7일 그리고 보상금은 5에서 20 한꺼번에 안기를 하면 보상금 섭취가 되는 것이죠. 오이시는 일본 말로 맛있다는 뜻입니다. 오이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보상금을 섭취하면 맛있겠죠. 오이시. 선박, 차량, 건축물 점유자와 실제로 그 물건을 습득한 자는 보상금을 절반씩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안 주는 경우는 착오로 점유한 경우 준유실물이죠. 습득한 물건을 횡령을 해서 처벌받은 경우
또 습득일로부터 7일 내에 돌려주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습득한 경우, 이런 경우는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습득물을 매각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데 물건이 멸실, 훼손 우려가 있을 때는 매각해야겠죠. 물건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물건 보관으로 단순히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이유로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